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서울시의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발령을 두고 오발령이라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 대응일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아마추어 행정이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편 중앙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경계경보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받은 이 메시지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은 하루였는데 일단 어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시민들이 사실 당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적인 상황이라고 느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또 문자 내용만 있었지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제 주변에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사실상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받고도 대피를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또 대피를 준비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지금 현실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대피 요령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그 당시에 현실적인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는 됐을 것 같다 싶습니다. 상당히 큰 대가는 치릅니다만은 당황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하는 큰 대가는 치르게 됐습니다만은 이번 계기로 해서 하나의 경각심을 다시 갖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또 시스템상으로 모든 것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참에 좀 매뉴얼을 손보는 계기로 삼자 이런 언급도 나오고 있는데 복귀왕 대변인께서는 혹시 서울에 거주 중이십니까? 저는 이제 제 고향이 충남 아산에서 거주 중인데 그러시군요. 서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제 아이도 서울에 있으니까 연락을 받으셨겠어요? 아침에 그걸 받고 깜짝 놀라서 다 멘붕에 빠진 거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오발동이다라고 하니까 황당하고 어이없고 화가 나고 이러는 거죠. 저는 우리 현실을 확인했다고 봐요. 우리 국민들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 한반도 현실에 대해서 체감하고 있지 못한 이런 현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과 특히 서울이 얼마나 전쟁에 취약한가 그리고 어느 정말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가 확인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시장으로 있으면서 매년 이제 8월 말경에 과거에는 독수리 훈련 또 UFG 훈련 그러면서 이제 민관 군 함께 이제 합동 훈련을 하는 게 주요하게 비상 상황 때의 대피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교통을 어떻게 통제하고 시민들을 어디로 대피시키고 사망자들과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매년 이제 관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뿐만 아니라 중소도시도 실제 이런 위기 상황, 공습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디를 가야 될지 우리가 아무리 알려주기 위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어렵습니다.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수많은 지하철과 혹은 뭐 그 아파트 지하, 건물의 지하 이런 곳으로 이제 대피를 해야 되는 것인데 실제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서울이 전쟁이 일어나면 참혹한 불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그 우왕좌왕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하루 아니었나 싶고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전쟁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느끼는 그런 아침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제 서울시 대응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한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일단은 그 현장 실무를 하는 사람이 과잉 대응일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물론 사과의 입장은 동시에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서울시장으로서 서울 시민들을 그렇게 혼란과 공포에 몰아넣고 그러고 나서 오발령이 아니었다.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과잉 대응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러면 미사일 쏠 때마다 공습경보 내릴 겁니까? 그동안에는 수차례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도 하고 할 때 왜 우리가 경계경보, 공습경보를 발령 안 했나요?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북한에서 주장하는 위성 발사, 그 발사체가 남쪽을 향해 있었다라고 하고 남쪽을 공격하는 징후가 보였다라고 하면 우리의 삼축 체제 내에서 선제 공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선제 공격의 가능성 속에서 군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서 이건 혹시 모르는 상황이니 선제 공격과 함께 경계경보가 발령돼야 된다, 공습경보 발령돼야 된다라고 하면 합리적이죠. 그런데 서울시 그 민방위 관련된 공무원이 이거를 선제적으로 발령했다라고 하면 며칠 있다가 또 북한에서는 또 발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또 공습경보 내릴 겁니까? 한 번도 없었던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오발령 아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저는 정부 부처 간의 뭐 혼선뿐만 아니라 의도가 있다면 좀 더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물론 계속해서 핵무기를 강화시켜 나가고 발사체 성능을 고도화시켜 나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있는데 이런 국민의 불안을 본인의 정치적인 것으로 그리고 이런 국민의 불안감을 어떤 그 정치적 이익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저는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해주셨는데요. 그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보기는 그건 너무 지나친 생각인 것 같고요. 오발령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제 시장이 말씀하신 부분은 과잉 대응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과의 말씀하시는 거고 너무 무책임하다고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무책임했다기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오 시장의 입장이 오히려 대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런 실제 상황이 발생했다 할 경우에는 만약에 어제 실제 상황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만 실제 상황이었다 하면 어마어마한 혼란이 빚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사실은 이렇게 오발령이 아닌 뭐 문자 메시지가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많이 당황하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실제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마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시스템을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이런 경계경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느슨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민방위 훈련을 하지 않은 것이 벌써 2017년부터 하지 않았으니까 6년째 하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 그거는 이렇게 느슨해진 이유도 지난 정부에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지난 정부에서 한 번도 이렇게 이런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북한을 의식해서 지역 내에 이런 공포심을 조장한다든가 북한을 의식하게 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때 그 당시에 민방위 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뭐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17년 8월부터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 18년, 19년 이런 때는 분명히 할 수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관군 합동훈련이 매년 있었는데 그걸 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민방위 훈련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팩트와 다르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훈련들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그런 혼란이 더 일어난 원인이 될 수가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제 실제 훈련과 가상 훈련이 있잖아요. 가상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도면상으로만 하는 겁니다. 도면상의 훈련은 계속해서 진행이 돼 왔었고 이것이 이제 실제 훈련이 됐을 때는 많은 어떤 그 경비와 또 소모적인 비용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에 제가 언제지는 분명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5분 혹은 10분 전체가 멈출 때 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까마득한 옛날이었는데 그때 이런 것이 우리 분단된 상황 속에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국민들의 훈련 과정이다라는 어떤 주장과 더불어서 너무 낭비다. 지금 우리가 멈춰 있는 5분, 10분 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멈추는 건데 얼마나 낭비냐 이러면서 그걸 이제 뭐 없앴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옛날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감염병과 더불어서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실제 훈련과 도상 훈련을 겸해서 해왔던 것인데 그거를 뭐
우리가 안보를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이번에 우리가 뭐 누리호 발사체 성공 이런 것들 그리고 체코에 무기를 수출하고 하는 것들은 보수 진보 정권을 넘어서 계속해서 우리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안보를 안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이런 노력은 중단되지 않고 이어졌었습니다. 그거는 국민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것은 어느 정부든지 최고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의 사실을 소홀했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 터지니까 그 당시를 다시 되돌이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민방위 훈련이 한 보름 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 정부 들어서 이제 재개를 한 것이죠. 그때는 이제 공기관들, 공공기관들과 학교에서만 실시됐을 뿐이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훈련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재난 문자 나가면은 즉시 움직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데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게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아주 단단하게 세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제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느냐에 대한 원인이야 두 분이 서로 다른 의견차가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함께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관위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4년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전수조사하겠다 그리고 수사 의뢰하겠다 어제 중앙선관위의 결정이거든요. 잘한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슈가 된 것 자체도 선관위라는 조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점이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여다봤을 때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드러나서 늦었지만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선하겠다라는 결정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에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과 차장이 물러나는 것은 이 또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관위는 엄연히 헌법적인 독립기관입니다. 감사원은 행정부를 감사하는 것이고 감사원이 국회를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원이 법원을 감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선관위 또한 마찬가지인데 감사원이 지나치게 선관위까지도 행정부의 일부로 보고 감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을 무시한 월권적 행태인데 감사원에게 그런 빌미를 선관위가 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권위를 좀 추락시키는 이런 그 이유가 됐었는데 이번 개제에 선관위가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선거만큼 민주주의를 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중립적인 기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런 기회가 돼서 작은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일벌백계로 삼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장선상에서 경력 채용 제도는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어떻게 이걸로 재발 방지 충분히 될 수 있을까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뭐 제도를 개선해야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감사원 감사를 왜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선관위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독립기구라고 하는 방패막을 치고 완전히 독립된 단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그동안 감사를 하겠다고 감사 거부를 하고 이번에도 오늘도 감사원에 감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거부를 했고 지난번 해킹당했어도 국정원에서 조사하겠다 할 때도 못하게 안 된다 해서 거부를 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선관위는 완전히 본인들이 이 하나의 성을 쌓아놓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아빠 찬스의 채용 비리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11명까지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더 나올지 얼마나 많은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공정하지 못한 채용 아닙니까? 지금 취직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머리를 삼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례를 보면서 그냥 선관위는 우리는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하겠다. 이 정도로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감사원의 감사뿐만 아니고 국정조사도 국회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면밀하게 전 선관위 전반적인 채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조사를 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자체적으로 우리는 자체 조사해서 국민들을 알리겠습니다. 그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수사 의뢰는 그럼 어떻게 보셨어요? 수사 의뢰를 한다는 게 4명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총장, 차장을 비롯한 드러난 4명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만 선관위가 고발하겠다. 이렇게 수사 의뢰를 하겠다 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온 것만 해도 11명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전체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 대해서 다시 신뢰를 주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사, 감사원의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되고 뿌리 뽑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감사원은요 행정부를 중심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엄연히 감사원이 국회 감사 못하고 대법원 감사 못하고 하는 것처럼요 선관위도 엄연히 독립기관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재소장, 선관위원장 이렇게까지가 오부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헌법적 독립기관을 행정부를 감사하는 감사원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선거 업무를 대통령 밑으로 두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시면 돼요. 검찰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걸 감사원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행정부 시각에 감사를 하겠다라고 들릴 수가 있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된다. 기본적인 민주주의 체제는 좀 지켜달라라는 말씀인 것이고요. 덧붙여서 선관위라는 그 조직이 뭐 60년 됐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약합니다. 과거에 어떤 정권의 어떤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독재 정권 시절의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현재 조직도 보면 모두가 다 상근이에요. 뭐 대법원장도 당연히 상임이고, 예. 뭐 국회의장도 국회에 계시고, 그런데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한 명이 임명이 되어서 비상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행정의 총괄은 사무총장이 해요. 지난번에 이제 그 소쿠리 투표라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도 비상임이었기 때문에 행정 전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드러났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선관위원장을 비상임이 아니라 상임 체제로 바꾸는 이런 어떤 그 제도 개혁의 기회로 좀 삼고 이 기회에 선관위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길들이겠다라는 오해는 안 사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우리 민주주의의 어떤 튼튼한 체제를 바로 잡는 이런 기회로 삼고, 내부의 비리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요즘 뭐 그 일부분에서는 잘한다, 그리고 또 일부분에서는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면 여기에서는 국민들이 박수를 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선관위는 헌법적 독립기구입니다.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독립기구라고 하는 그 지위 때문에 사실상 뭐 감사원을 비롯해서 사실 뭐 직무감찰을 갖다가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관위 자체가 그런 자정장애를 가지고 있고 잘 해나왔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도저히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 사실 선관위도 지금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당연히 엄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지금 이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이런 자녀 비리 때문에 자진 사퇴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진 사퇴하면 면직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국가공무원법상으로는요, 이런 감사를 받는다든가 수사를 받는다든가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사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못하게 하느냐? 뭐 사퇴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재임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면직 처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선관위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다 하겠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런 이런 선관위의 행태로 봤을 때는 국민들의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도 직무감찰을 받아야 되는 거. 뭐 왜 안 받겠습니까? 자기들 또 나오면 왜 안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받아야 된다. 조금 전에 거취 이야기 해주신 김에 자녀들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지도 좀 살펴보면 사실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이잖아요. 이게 지금으로서는 현 시점에는 근무를 계속 한다라는 결론인 것 같은데, 이게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그럼 결정이 되는 겁니까? 수사 결과가 나와서 부당한 채용이었다라고 하면 채용 자체도 무효화가 되겠죠. 그런데 현재는 그것이 확인이 안 된 상태 속에서 그 채용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하거나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 지나치게 좀 이른 측면이 좀 있어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감사원의 감사 기능은
행정부에 한하게 돼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모두 다 감사하는 게 감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수사해도 된다. 그리고 경찰도 수사해도 된다 해요. 그런데 감사원은 영역을 벗어나서 무수부리의 권한을 휘두르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민주주의 기본체제는 존중하는 가운데서 이 사건에 대한 접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거취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도 그렇지만 지금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게 노태학 선관위원장인데 일단은 선을 그었습니다. 사퇴 계획이 지금으로서는 없다. 근데 이게 여야 입장차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노태학 위원장은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 예. 사무총장이 이제 실무 총괄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선관위의 구성을 보면은 이게 선관위가 계속 편파적이다 하는 지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구성이 그렇습니다. 이제 선관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이 8명인데 8명 가운데서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사람이 2명뿐이고 6명이 대부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말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관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성향에서 선관위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 처리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적인 논란이 휘말리고 그렇게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노태학 위원장의 사퇴 문제도 이것은 본인의 사퇴 자체가 문제가 지금 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경위를 밝히고 지금 총장도 차장도 마찬가지로 예. 자기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난 다음에 그만큼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이 예. 나타난다 그러면은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지 못한 입시 과정이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자녀를 그냥 현 단계에서는 추측이 불가합니다만은 공정하지 못한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처벌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지난번 예.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입시 비리도 마찬가지고 채용 비리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공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어떤 아빠의 찬스가 작용했다 그러면은 그게 처벌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한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다만 이것이 이제 노태학 선관위원장과 선관위 구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접근하면 그것은 정치적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야 정치권이 국민들이 합의한 가운데서 선관위원들은 이렇게 구성하자라고 합의를 해놨어요. 박근혜 정부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추천하는 선관위원도 있었고 그 당시에 여당이 추천하고 그 당시에 대법원장이 추천한 선관위원들이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하고 또 여당이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선관위원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 안에는 반드시 야당 추천의 그 선관위원들도 있고 이 안에는 또 상임위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쫓아내고 싶다, 빨리.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선관위 상임위원 구조를 그 현 정부 중심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말이라 정치적 공격을 위한 일종의 그 트집 잡기 아닌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선관위 내에 있는 이러한 부조리한 부분 바로잡지 못합니다. 아, 정치적 공격 때문에 우리가 희생되는구나 라고 생각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노태학 그 선관위원장이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 스스로 물러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 그 상임위원 구성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금 삼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근본적으로 정권 바뀌었는데 왜 전 대통령이나 또 그 전임 정부에서 그 추천받은 사람들이 계속 선거관리위원으로 일하느냐라는 문제제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선거관리위원들은 여야 모두가 다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시킨 사람들로 이렇게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확장을 시키면 지금 현재 드러난 선관위 내부의 부조리 이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어서 저는 여당에서 그렇게까지 확장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사에 의뢰를 해서 법적으로 풀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제도를 손질해서 풀어야 하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어떻게 좀 풀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남국 의원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맹을 끝나고 오랜만에 국회의원회관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사실은 뭐 의원이 의원회관의 모습을 드러낸다 일상적인 일입니다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꽤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의원이 자기 의원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이 뉴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한 2주 정도 자맹을 했다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이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켜 놓았다 그러면은 좀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전혀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은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돈이 나서 그렇게 투기를 했던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과연 사전 정보를 가지고 했는가 아닌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드러나는 것이 이제 어떤 자금 세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입법 로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지금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 말을 안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수사에 대비해서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본인이 떳떳하다면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일반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한테 취한 태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어제 일부 입장을 밝힌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금 세탁 의혹과 관련해선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밝혔고 이 내용은 또 다른 의원을 통해서 이제 목소리가 전해지기도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설들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 스스로가 해소를 시켜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정치적 공격이었고 언론의 어떤 그 오보였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 또한 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직분에 충실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챙기는데 정신이 가 있었다. 국민의 대표답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국민의 지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청년들로부터 나름대로 인정받았던 정치인이 청년들에게 실망을 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지금으로서는 면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아마도 김남국 의원은 지난 한 17일 정도 자맹을 하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방어 준비를 해오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국회 이제 윤리특위가 현재 가동되고 있고 예. 윤리심사 자문위에서 아마도 출석을 요구할 겁니다. 이 부분은 뭐 공개적으로 출석을 요구하지는 않는데 그것이 이제 관례인데 그와 관련해서 출석에 임해서 본인의 소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회에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 예. 이제 지금 이제 국회에 나왔으니까 나오겠죠. 앞으로는 나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현재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혔으면 좋겠어요. 밝힌다고 해서 뭐 그것을 다 받아들여 줄 리는 없겠지만 억울하더라도 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어떤 그 입장과 억울한 부분은 억울하게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는 모습으로 그 국민들을 대했으면 좋겠다 예. 싶습니다. 앞서 이제 자맹이 있었고 그 자맹이 끝난 상황을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방어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모습을 드러냈다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났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본인도 뭐 수차례 하루에도 뭐 많은 거래를 했고 그렇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한 일단 자기 변호의 근거, 사실 확인들을 좀 했을 것이고 그리고 현재 나오고 있는 뭐 자금 세탁이라든지 어떤 그 초기 자금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입증 자료들을 만들어서 지금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 그것을 그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그런 것들을 근거 자료로 해서 제출할 준비를 마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윤리특위 관련해서도 김남국 의원이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정도면 출석을 한다 이렇게 뭐 받아들여도 되겠죠? 네, 본인이 뭐 출석해서 소명하겠다고 했으니까 나오겠죠, 나오는데 그 자료들을 아마 본인도 말씀하셨듯이 다 이제 취합을 한 것 같아요, 관련된 자료들을. 그것을 아마 민주당에서도 아마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당에서도 제출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 자료들을
굉장히 복잡하겠습니다만은 그 디지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취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그거를 좀 펴놓고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물론 수사기관 수사 과정에서 자기 이제 흠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려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있는지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제 국회 윤리특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다 취합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국민들에게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태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좀 국민들한테 밝힐 것은 밝히고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게 될 수 있을지 국민들은 또 듣게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윤리특위 예상되는 절차에 따르면 결론은 언제쯤 나게 되는 걸까요? 지금 이제 가동된 지가 불과 한 20일 이런 정도밖에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리특위가 가동되고 윤리심사 자문위원회가 꾸려지면 거기서 30일 동안 1차적으로 활동을 해요. 30일 동안 활동을 한 이후에 부족하다라고 하면 활동 시한을 30일 더 연장합니다. 그럼 60일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해요. 징계 수위를 결정해서 윤리특위 이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예. 윤리특위에 그 안을 올리면 윤리특위에서는 특별한 어떤 그 문제가 없는 한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안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그동안의 국회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정치인이니까 이들이 정치적 판단으로 이 사건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우려가 있다 보니 그러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윤리심사 자문위원들, 예. 전문가들 이 사람들에게 징계 수위를 맡기자라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짧으면 앞으로 한 달 내에는 징계 수위가 결정될 수 있고 예. 길면 아마 이게 이제 그 거래나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다라고 하면 좀 더 길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 달 이상 더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윤리특위의 징계가 내려진다라고 하면 4단계가 있긴 한데 이제 일각에서는 아예 그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일단 자진 사퇴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이야기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총선이 1년 남았으니까 의원직이 지금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스스로 내려놓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지금 국회윤리특위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실 제명 처분이 지금까지 국회윤리특위에서 제명 처분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국회윤리특위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국회 출입 정지 3달 이 정도의 징계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제명의 경우가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본인도 제명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특위에 가서 소명하겠다 이런 부분도 자기가 시간 벌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특별히 자기가 어떤 혐의에 대해서 깨끗하기 때문에 소명이 다 받아들여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전략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지금 윤리특위도 시간을 끌자면은 80일 정도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문이 한 달 한다 하더라도 80일 정도 된다고 하면은 그동안 그 사이에 또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 생각에서 잊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문위도 좀 급박하게 좀 시간을 당겨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국민들이 지금 다 얼마나 지금 분노하고 있는 사안입니까? 그런데 느슨하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국회에서도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좀 빠른 속도로 조사를 하고 예. 속상한 속상이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탈당은 했습니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남국 의원 차라리 자진 사퇴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김남국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생명은 이제 종료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좀 억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혐의가 모두가 다 억측이고 가상화폐에 대한 자산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인 것을 본인이 이제 활용을 해서 공개하지 않고 그 안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했다. 나는 억울하다. 불법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우리 국민은 우리 대표들을 그렇게 뽑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김남국 의원은 이제
정치인으로서 더 이상 정치 활동을 해 가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음 차기 총선에서는 국회의원이 되기 어렵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의원직을 던지나 안 던지나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저런 정도의 도덕적 흠이, 정치적 흠이 있다라고 하면 먼저 직을 던지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그동안 사랑받는 정치인으로서, 촉망받는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혜택을 누렸다면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고 책임지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 나중에 억울함이 밝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역사의 목소리로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회 윤리특위를 기대하기보다는요, 검찰 수사가 조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실 뭐 자료가 방대하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그 수사권을 통해서 자료를 다 들여다본다 그러면은 예. 금방 드러날 사안들입니다. 지금 뭐 자금 세탁 의심이 지금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사전 정보를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이 거의 누구나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빨리 속도를 좀 높여서 수사를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코인 거래소 세 곳도 또 이제 검찰이 연이어서 압수수색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시죠.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후보들이 나올까 관심이 좀 모아졌었는데 3파전으로 좀 결론이 났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현역 의원들이 한 명도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의아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일정상으로 봤을 때 국회 현역 의원들이 최고위원회 갔을 때 자기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총선을 계산했을 때 지역구 활동할 시간이 바쁜데 최고위원 회의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시간만 뺏긴다, 이런 현실적인 계산을 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거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예. 당을 위해서, 개인보다도 당을 위해서, 당 전체를 위해서 힘을 합치겠다, 이런 결연한 의지가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 하는 부분이고, 네. 특히 그래서 좀 최고위원 후보들이 조금 이제 비중감 있는 그런 후보가 없어서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죠. 예. 중량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언급을 하셨으니까 지금 후보들을 보면 면면을 봤을 때 일단은 현역 의원들이 없습니다. 이 부분 복경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최고위원은 그야말로 당의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최고위원회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겠죠. 그 전에는 많이 싸웠지 않습니까? 최고위원이 되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면 다음번 공천도 이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그랬는데 보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는 그냥 김대리다라는 별칭이 있는 것처럼 김기현 대표도 그저 하명받아서 집행하는 그 당대표이고, 그 다음에 김재원 대표 징계받죠. 또 태영호 의원 또 사퇴하고 또 징계받죠. 조수진 의원 최고위원이지만 뭐 사실상 그 활동 못하고 있는, 입을 닫아놓고 있는 최고위원이죠. 그러다 보니 최고위원회는 이쪽은 실세들이 가는 데가 아니야, 그냥 구색 맞추기야 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에 5인방이 있다는 이런 소문도 들리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 뭐 틈틈이 나오고, 여기에 뭐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가장 친한 술친구였던 박모 의원, 이런 분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박모 의원이 요번에 그 보궐로 치러지는 최고위원 후보 중에 한 분을 추천했다, 이런 말도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최고위원회는 그야말로 모양 갖추기고, 실제는 바깥에 있는 그 5인방, 박모 의원이 포함된 이런 5인방이 그 청와대와의 깊은 교감 속에서 당을 죄락펴락하니 공연히 유탄맞을 수 있는 최고위원회를 현역들이 갈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진단처럼 제가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라는 또 자리이기 때문에 새 후보 중에서 어떤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됐을 때도 의미 있게 지도부를 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바라보면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는지요? 누가 될지는 뭐 지금 예상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세 분 다 젊으신 분들을 하기 때문에 예. 최고위원이 많이 젊고 활동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는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6일인가 6일 이제 토론회를 하고 투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세 사람과 누가 될 것이라고는 예상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누가 되든지 간에 최고위원들이 우리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좀 더 역동적이고 또 좀 활동적인 이런 최고위원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